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이행 데드라인이 어제자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수 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번 주에 직접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호산업도 일단 대면 협상 이후에 계약 해제 통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생각하는 협상의 내용은 동상이몽인데요. 현사는 재실사를 위한 협상이라고 강조했고요. 금호산업은 거래 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사 CEO의 직접 대화로 M&A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든 좀 더 명확해지겠죠.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항공산업, 그러나 그 와중에도 화물 부문의 활약으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 그 매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소식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0.38%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7,686.9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의 약세로 나스닥 지수가 1.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82.8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8% 빠지면서 3,333.6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신은 아직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는 백신 등록 이후에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는 안전과 효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미국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백신 확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는 장 막판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부양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주 협상 결렬 이후 백악관 협상단이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부양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 시장 전망치였던 0.3%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고요. 또 독일의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먼저 영국 증시는 1.71% 오른 6,154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2% 이상 올랐습니다. 12,946.89포인트에 또 프랑스 증시 역시 2.41%까지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027.99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4% 밀리면서 41.77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이날 금값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7년 만에 최대 낙폭 4.6%의 낙폭으로 다시 2,00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1,946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1,185.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름대로는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일제히 밀렸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토마스 바킨 여는 총재의 경기 침체 가능성 발언으로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일제히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0.3에서 1.6%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장중 내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급격하게 빠지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역시 막판에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먼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주장한 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미국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던 점, 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점 등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하지만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여는 총재가 의회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면서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역 경제 경쟁력 센터가 이날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만약 의회가 파산한 노동자와 기업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역사적인 수준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발언이 전해진 후에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는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였던 3,386선에 성미까지 바짝 다가갔다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금융과 산업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금융주가 1.3% 올라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유틸리티는 2.1% 내려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기술주와 부동산도 1.5%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퀄컴이 이날 미국 항소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받으면서 2.3%가량 올랐고요. 웨이페어는 전환사채 공모를 통해서 12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7% 상승했습니다. 한편 장중 4.2%가량 빠졌던 모더나는 장 마감 후에 미국 정부의 최소 1억 개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투여량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그 어떤 종목보다 다이나믹했는데요. 장중 4에서 5%대 이상으로 올랐던 보잉과 캐터필러는 0.3에서 0.4% 상승세로 간신히 상승 마감했고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장 막판 하락 반전하면서 1.9%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들은 이날도 역시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또 넷플릭스, 테슬라 모두 2에서 3%대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매트리스 제조업체인 캐스퍼는 2분기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6.2%가량 빠졌고요. 캐나다 구스는 2분기 급격한 매출 감소를 밝힌 이후에 5.2%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리치몬드 여는 총재는 추가 부양책이 있어야지만 역사적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의회에서는 현재 추가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시장을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벤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의 그 코로나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만들어지면서 대형주, 굴뚝주 위주의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장 막판에는 또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지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미국의 10년 국채, 전반적인 국채 금리의 급등, 이 부분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금리 급등과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자그마치 11% 급등을 해서 0.64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금 가격도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금 가격도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 그리고 은 가격은 10%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빅스 지수도 큰 폭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점 대비해서 급등을 대부분 한 글로벌 증시고 미국도 가장 늦게였지만 어쨌든 S&P도 거의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한국 증시는 이미 미리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듯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도 가장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지수가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대부분 바이오 산업이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코스피의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급등이 어디에서 유발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등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 화학 업종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즉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은 대표적인 가치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자체도 지금 평균적으로 2%가 넘고요. 10년 국채금리나 3년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상존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직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겠고 환율의 안정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다만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 보이는 업종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역시 여기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잘 판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공장도 인공지능 시대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역시 스마트 팩토리 미래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또 이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까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상대적인 부담이 덜하고 또 하반기에는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4차 산업이 구축되려면 또 기본적으로 5G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아직은 5G망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확보가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었던 5G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5G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생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기획, 판매, 그리고 납품 이런 부분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모든 인공지능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을 말합니다. 최근에 시장은 그 소품종 다량 생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욕구가 좀 다변화되면서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했고 그에 적합한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공정 개선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라든지 납기를 단축한다든지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생산 원가는 15%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도 현재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크게 이제 기초,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리고 고도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는 최종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품에 대한 모니터링 이 정도만을 할 수 있는 게 기초 단계예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중간 그리고 고도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 최종 형태를 생각해 보면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수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향후 5년 내로 가능한 세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9조 원대에서 2022년 15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2,000개를 좀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그 지원 드라이브가 전기수소차라든지 친환경주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 관련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는 이제 다수의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주와 약간 연동되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한국은 이제 원래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런하게 좀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성을 또 크게 끌어올려줄 기술로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2,000개 구축하는 목표도 설정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도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투자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그 수혜의 중심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밀려나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정책에 맞서는 건 좀 위험해 보이네요. 앞서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그런 분야라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좀 뒤로 밀려 있는 네네.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추세에도 맞서지 말아야 되지만 정책에도 이제 반하는 매매를 하시면은 안 되겠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올라가긴 했어요.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인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꾸준히 주목받으면서 반대로 소외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전 수를 보면 2034년까지 17기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원전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해 19%에서 2034년 9%대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는 명분은 분명하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나 그로 인한 방사능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뭐 100년 이상까지도 간다 이런 공격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원전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원전 보유량을 보시면 그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도 비교를 했을 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원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좀 급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거든요. 물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생산 단가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 전기요금이 좀 인상될 수 있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기조 자체가 워낙에 뚜렷하고 또 한 길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관련주가 소외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전이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 수출로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원전 수출을 보시면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자체를 해주지 않으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사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국가 중에 그 원전 주요국으로 떠오르는 게 아프리카인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미 시장을 많이 선점했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가 뒤늦게 뛰어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기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외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이전보다는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수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원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역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번 정부는 좀 탈원전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반대로 거꾸로 보면 어쨌든 전력은 필요하니까 그만큼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 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ICT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이제 ICT 업체입니다. ICT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핵심 ICT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보통신 회사죠. 시스코와 함께 그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산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보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생산과 납기 그리고 불량품을 조절하고 최종 완제품까지 모두 다 생산해서 그걸 다 모니터링 이렇게까지 모두 다 가능한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뭔가 외부의 침범, 해킹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차 산업과 보안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건데요. 현재 포스코 ICT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안 기술 같은 경우 뭔가 이제 외부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제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보안 기술도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ICT가 선제적으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포스코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고요.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열사인 포스코 ICT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위치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많이 밀렸고요. 현재 저점 구간에서 저점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4,500원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 기대 섹터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리고 하락 예상 섹터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 ICT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장외 시장으로 번진 주식 투자 열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19%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주요 식품과 외식 업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분석인데요. 집밥 열풍에 따른 가정 간편식 확산, 그리고 해외 시장 선전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과 바이오 등 해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요. 또 국내에서는 가정 간편식 분야의 매출액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간편식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3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의 주가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7,400억 원으로 향후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 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9년간 누적 투자액인 2조 1,000억 원의 버금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이 4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설비 규모는 25만 6천 리터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3공장의 기록을 다시 한번 스스로 경신을 하게 되고요. 오는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와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해서 이러한 증설 계획을 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증설 결정으로 장기 성장 동력이 강화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가구업계의 대표 주자인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코로나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 상반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 한샘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3%, 현대리바트 매출액은 17.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 모두 5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소매 판매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또 빌트인 가구의 공급 물량도 증가하면서 B2B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 두 업체의 연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설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주들의 향후 전망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업체들도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또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의 기업들이 올 2분기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수요뿐 아니라 마진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러한 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앞으로 3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역대급으로 긴 장마 때문에 제습기와 건조기 같은 계절 가전 판매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장외로 번진 주식 투자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장외로 번진 투자 열기. 공모주 맛본 동학개미 상장 전 단계부터 잡자라는 제목입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장외 주식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코스피가 2,40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2년 2개월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증시가 화랑인 가운데 공모주 청약에도 열풍이 붙자 동학개미들이 한국 장외 주식 시장이나 코넥스로 몰려가 예비 상장주 찾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증시 화랑 속에 이 공모주 열풍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전에 선투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덧 2,400선을 넘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도 이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요새 뭐 증시 상승세 거침없는데요. 이게 뭐 동학개미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유동성이 시중에 워낙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으로는 규제 때문에 못 가고 결국 주식시장으로 이제 몰려오는 상황인데요. 이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비상장 주식으로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이제 한국 장외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KOTC라고 부르는데 이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8월 들어서 이제 어제까지 80억 1,60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50억을 못 넘었었는데 7월에는 68억 원대로 늘었고 이제 이게 80억 원까지 찍은 건데요. 작년 12월 이후 월간으로 보면 이제 최대 규모입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사실은 상장사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시 의무가 좀 약하고 상장 절차가 좀 까다롭지가 않아서 넓은 의미의 이제 장외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넥스 거래대금도 보니까 8월 하루 평균 78억 3,600만 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올해 초 20억 원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달에는 30억 원대로 늘었고 이제 6월에는 50억 원을 넘더니 7월에는 77억 원,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 78억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보면 시가총액이 KOTC나 코넥스나 이제 올 들어서 한 8%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한국 장외 주식 시장, 그리고 넓은 의미의 장외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넥스 시장, 다 모두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장외 시장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증시가 너무 화랑이잖아요. 네. 너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연 들어가도 될까, 지금 사도 될까 이런 부담감도 있는 게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 좀 오를 만한 종목 찾아볼까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 요새 이제 공모주 시장 굉장히 뜨겁잖아요. 뭐 공모주가 잇따라 대박을 내면서 이제 장외에서 상장할 만한 예비 주식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될성부른 떡잎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심리인 거죠. 네. 실제로 지난달 상장한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청약 자금 31조 원 정도 끌어모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상장도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예. 상장 첫날 시초가에서 상한선에서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됐고, 거기서 또 상한가까지 올라서 소위 말하는 따상을 기록했고, 네. 그 뒤로도 이제 첫날부터 쭉 5일 연속 상승해서 공모가 대비를 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대박을 친 종목이 이제 된 건데, 그 이후로도 줄줄이 공모주 대박 신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상장한 이루다 같은 경우가 이제 공모총액 경쟁률이 3,000대 1이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 뭐 영림원 소프트랩 이런 데들도 기본 이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림원은 오늘 상장하는 날인데요. 뭐 앞서서 상장한 이루다나 뭐 한국파마 이런 데들 이미 공모가를 웃도는 이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공모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청약 자금을 1억 정도 넣으면 많이 받아봤자 16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약 경쟁이 워낙 이제 세니까 미리 좀 선점하자 뭐 이런 수요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모주 청약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아파트 네. 뭐 청약 당첨받는 네, 거랑 거의 맞아요. 비슷한 정도로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상장되기 전에 네. 미리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 주식 중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투자하는 쪽, 어떤 쪽입니까?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이제 급등하면서 주도주가 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이랑 비슷한 업종을 좀 찾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예.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젠입니다. 이 시젠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인데 워낙 이제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시젠이 연초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30만 원대니까 네. 뭐 10배 정도 오른 거고요. 시가총액도 연초에는 코스닥에서 쭉 보면 41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네. 치고 올라갔는데요. 시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이제 코넥스나 뭐 KOTC 이런 데서도 비슷한 종목이 없나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뭐 실제 시젠의 주가 수익을 보면 지난해 말에 30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305배,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아.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 PER이 227배인데 뭐 이것도 지금 웃돈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시젠이 실제로 굉장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OTC에 거래되고 있는 이제 오상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코스닥의 오상 자이엘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넥스에서는 미코바이오 메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대의 아바타로 꼽히고 있는데, 네. 뭐 두 업체 모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3월 말 주가가 9,7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98,900원, 한 10배 정도 올랐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올해 초에 6,8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 보니까 27,450원,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제2의 주도들을 찾아서 이제 장외시장에서 투자하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코넥스 언급이 있었는데, 코넥스가 이제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이 코넥스에서는 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고요. 네, 이 코넥스는 사실은 이제 뭐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그런 정도의 시장,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하위 시장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간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넥스 시장에도 점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사를 보니까 이제 스펙 합병 제외하고 보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개 기업이 현재 공모가 대비 웃도는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면 수젠텍이 공모가 대비로 227%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이제 뭐 제놀루션이라든가 E&D, 뭐 리메드 이런 데도 이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전 상장 기업도 늘어난 추세인데 올 들어 상반기 보면 2월에 위세아이텍 한 곳이 이전 상장했고 6월 말 돼서야 이제 젠큐리스가 코스닥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3종목이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고 뭐 이제 공모주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코덱스 기업들이 장 좋을 때 그러니까 이사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연내에 쭉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하고 비나텍이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한 상태라서 네. 이 두 종목도 곧 코스닥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사가 스펙 제외하고 이제 10곳인데 그중에 한 7개 기업이 공모가 대비해서 올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네. 성공률이 있고 지금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와 비나텍이 곧 이제 코스닥으로 네. 이전할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또 이게 사설 장외 시장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아마 비상장 주식이 많이 거래가 될 텐데 네. 특히 뭐 상장 앞둔 종목들이 인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우리가 뭐 38 커뮤니케이션스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제 연중 최저가 대비 상승률을 가장 높은 종목을 보니까 이제 솔젠트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솔젠트 뭐 한 업체인가 봤더니 유전체 분석해서 이제 한우나 쌀을 감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감염병이나 유전 질환 판별하는 진단 키트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코스닥 상승 주도하고 있는 진단 키트주,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서도 진단 키트주라는 점에서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건데 올 들어 무려 이제 저점 대비로 보면 526%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예비선 심사 통과했고 다음 달 1일, 2일 이렇게 공모 청약을 받는데 연중 저점이 17,25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 보니까 68,500원 정도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 솔루엠이었는데 전자부품 제조업체거든요. 이제 여기도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제 저점 대비로 보면 287% 올랐고요. 이 올해 38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저점 대비로 주가 상승폭 이제 많이 큰 곳 상위 10곳 중에 보니까 4개 종목이 지금 예비 심사를 통과한 곳이고요. 이제 2곳은 청구하는 단계. 뭐 그러니까 한 6곳이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전 상당은 아니고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설 장외 시장에서도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네. 그런 어떤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직접 이제 보이고 있고 또 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비상장사는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격인지를 알 수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비상장사는 상장사에 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상장사는 이제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뭐 그렇죠. 정기적으로 분기 보고서도 내야 되고 이제 한 해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 보고도 제출해야 되고 회계 감사도 받고 이러는데 이 비상장사들은 이제 이런 상장사에 비해서는 의무 공시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이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고 해도 실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을 이제 가늠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연내에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장 상장을 앞둔 기업 경우에도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지금 아까 38 커뮤니케이션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만 봐도 공모 희망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사이거든요. 예. 이제 아직 공모 가격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6만 8천 원대니까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도권 장외시장 말고 사설 장외 사이트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장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종목 제한이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사적 거래인 겁니다. 제가 뭐 본인이 팔겠다고 올리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사는 이제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기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없고요. 아,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설 거래 사이트는 이제 브로커를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 브로커들이 무인가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일부 유사 투자 자문사의 위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공모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먼저 선취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가 충분치 않고 우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1명이 상승 전망, 4명이 보합 전망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입니다. 코로나 진정 기대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단기 급등 후 매물 소화 국면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부각 교차 시기라고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경기부양책 불확실성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차익 매물 출회 예상했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 전망해 주셨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다가 장 후반에 신규 부양책에 관련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일부 나오면서 좀 막판에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란 이러한 부분들은 장치적인 플레이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이 투여한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의 문제가 되지, 부양책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본다라면은 악재보다는 일정 부분 최근 상승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최근에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일부 포트의 주도 섹터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언택트에서 컨택트, 그리고 성장에서 가치주 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주도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비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쪽 부분들이 최근에 워낙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최근에 자동차 섹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철강, 화학 같은 PBR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고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까지도 일부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주도주 섹터 자리까지 빼앗으면서까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보다는 일시적으로 기존 주도주들의 좀 조정 기간 동안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닐까 싶고요. 2차 전지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은 산업 자체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감소가 지금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감소가 된다라면 소비주들이 반등이 좀 더 큰 폭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피해주들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2분기 실적까지는 훼손을 받겠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 때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점 찾아가기도 분할 매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5명 전망, 1명이 상승 전망이고 4명이 보합 전망입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는 간밤에 일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또 상승 마감한 것도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조금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언젠간 나올 그런 재료라고 봤을 때는 이걸 단순히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좀 숨 고르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코로나 진정세,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비주가 반등할 수도 있고 또 언택주에서 컨택주로 조금 투자가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